19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5일 1시 27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잠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유튜브 윤석열 대권 후보자의 일단 대장주 쪽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대장주라는 거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 같은 경우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덕성이라든지 덕성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요즘에 2,400억씩 터져주고 있고, 서현도 많이 터질 때 4,600억, 최대 5,800억 정도. 그러니까 서현이랑 덕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금 얘네들도 같이 이제 두 번째 파동을 좀 그려주고 있죠. 지금 현재 첫 번째 파동 이후에 두 번째 파동. 그 다음에 서현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두 번째 파동. 네, 근데 지금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내려갔다가 조정을 받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지, 그건 저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이제 기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라고 해서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서현이랑 덕성, 그 외에도 많죠.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조금 어느 정도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가, 원익큐브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된 것은 이번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서 김영대 감사를 선임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이제 추측이 된다라고 이슈가 있었어요. 3월 19일날. 그래서 김영대 감사는 서울 고등검찰청, 그리고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씨의 일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래대금은 정말 풍부하죠. 네, 거래대금은 풍부하고, 근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또 많이 죽었죠. 지금 346억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시 29분 기준에서.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어제 전일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또 나와줘야 되구나, 아니면 그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순철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는 분이신데, 대장주 원익큐브만 바라봐도 신이 난다. 새로운 테마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대장주, 일단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장주를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간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있어서 주목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차원이지, 그렇게 크게, 10,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행이다. 효자 종목이라니까 다행인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월봉상 이 구간, 아직까지 여기를 돌파한 게 아니죠. 네, 딱 거의, 이때가 얼마죠? 고가가 5,239원. 어제 고가가 5,290원. 그러니까 몇 원 차이로 지금 구간을 한번 돌파는 했는데, 비슷한 구간에서 저항을 받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실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관점인데, 즉각적으로 상승을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조금 받았다가 그 이후에 상승을 하느냐? 좀 차이점이 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간에 요즘에 조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씨 장모님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 장모 아산 땅 투기 의혹 입장을 밝혀라. 조국 전 장관도 좀 분노를 하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사실 시세 차익이 상당한데 왜 분노하지 않느냐, 그쵸,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좀 약간 윤석열 씨를 좀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방성 의혹의 보도에 따라서 비방성 기사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132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해당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 소재 공장 토지 및 건물로 공시지가 약 40억 원 경매, 감정가는 토지 건물의 합해 약 90억 원이었던 부동산인데, 사회 연속 유찰되면서 5차 입찰 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 원을 책정이 되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5차 입찰 기일에 참여해 30억 1천만 원을 낙찰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변호인은 낙찰로 약 20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했는데 2004년 신도시 개발 사업이 예상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되었고 양도차익에 관한 세금 60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을 LH공사가 설립되기도 전 일이며 개발 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라면서 마치 LH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의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이냐 비방성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덕성이나 소형은 뭐 나름 견조하죠. 네, 나름 다시 한번 더 이 신고가의 영역을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이고, 소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직전 고가를 넘어서면서 2차 파동을 부려주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쉬어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만약에 들고 가는 트레이딩을 한다, 내가 좀 뭐 이순철님처럼 조금 더 뭐 만원대까지 목표가를 세우고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급등주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단타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초단타들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고가에서도 실제 이유만 있다라고는 못할 이유는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저 거래량이 이전에 나온 것만큼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실제 저는 이 구간을 좀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구간들도 또 조정은 이렇게 계속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정은 뭐 그러면은 이제 만원대까지는 열어두면서 지켜보긴 하는 건데, 실제 정말 좀 강하게 급등을 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뭐 단일가 이슈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5일선 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물론 여기서는 이제 5일선 이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한 케이스도 있긴 하죠. 예, 있긴 한데 5일선 가지고 조금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이제 거래대금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거래대금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트렌드를 활용해서 이제 눌림 시에는 공략이 가능하겠다. 어쨌든 추세는, 그리고 큰 이슈죠. 네, 대선 같은 경우에 큰 이슈고,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파동은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긴 한데, 진짜 눌렸다가 한두 파동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즉각적으로 뭐 지금 진행되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진행이 되느냐,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나중에 갈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예.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맞다. 초입 국면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일단 초입 국면 지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또 대장주라는 거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대장이 다른 애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예. 근데 분명히 차트 흐름은 뭐 나쁘진 않다. 예. 일단 저항받을 자리는 저항받았고, 눌림 시에는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죠. 네. 이상 원익주부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했고요. 윤석열 정모 이 사건은 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라든지.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 쪽에서도 얼마만큼 그 커버를 치느냐, 뭐 야당 쪽이라고 하면은 동아일 뭐 조선일보 뭐 유명한 많잖아요. 뭐 디지털 조선 뭐 다 야당 쪽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어떻게 또 공격을 뭐 계속해서 할 테니까 그런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 사고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동성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항상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겠다. 근데 뭐 그 지지율만 봤을 때는 윤석열 씨가 가장 핫하긴 하죠, 요즘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원익큐브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B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B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박깜박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사이드 총선 투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비례정당들은 투표용지상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의원 꿔주기로 분주했는데요.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설소날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있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이었어요, 이번이? 그렇습니다. 올해 5번째 5회 네. 그 서해 소의 날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소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날인데, 2018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베트남 네네. 국빈방문 중이었습니다. 참석을 못했고, 지난해 기념식이 열린 날에는 전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해서 네. 부참을 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순직한 장면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여기에 관련한 북한의 책임을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서해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이 중지됐다 이렇게만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죠. 소강 상태죠. 네. 친선은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북한의 책임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는 게 북한을 자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가오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네네. 갑작스럽게 앞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천안함 이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북한 지시를 해본 적이 없다. 늙은이 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호소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 정부가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도발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3월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보인 바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의 답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호 전 공사, 지금은 태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강남각에 출마를 했는데, 네.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북한에서 주민 홍보용으로 이용했단 말을 했다 그래요? 네, 이 태국민 전 공사 말씀하셨는데 이 개명을 했거든요. 네네. 아예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원래 북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네. 2010년에 이 외무성 부국장 역할을 북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이 오늘 통합당 선대위 회의에서 했는데 이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이 주민 홍보용이자 내부 결속용으로 이용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당시 북한이 남한과 해군으로 맞붙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증거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정공사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를 부인하는 한축이 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 입장이랑 같다라고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호 기자님이 네.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통합당 쪽에서는 그동안 참석 안 하다가 왜 이번엔 참석했냐. 뭐 총선이 앞서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적도 하긴 했습니다. 네, 조주빈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잘 받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조 씨를 상대로 오늘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 또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를 물었는데요. 이 경찰이 조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 12개입니다. 좀 많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또 유사 성행위, 또 강간, 강제 추행, 네네. 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제 불법 촬영 이런 네. 문제들, 또 강요 미수, 살인 음모, 사기 뭐 이렇게 해서 12개 범죄가 있는데 죄명이 있는데요. 이 사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사 기록이 발췌를 포함해서 38건 12,000쪽이거든요. 네. 그걸 다 검토해서 21인 구속기간을 감안해서 기소 전까지 조사를 완벽히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입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조 씨가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고 조사가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화폐, 전자화폐로 지불을 하고 뭐 지갑이 한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2개가 가짜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예. 원래 이 조 씨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돈을 받았나봐요. 뭐 1대1로 대화방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은 네. 32억 정도가 암호화폐 지갑에 네네, 들어있다라고 그 보도된 걸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에 2개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그냥 올린 거라고 해요. 가짜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32억도 가짜인 건가요? 그러니까 액수도 가짜라는 거고 더 다른 걸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에 혼선 주기 위해서 조 씨가 주도 면밀하게 한 게 아니냐 경찰이 좀 보고 있는데 네. 좀 수사 상황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더 조사하고 파헤쳐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도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어요. 위커라고 이 조주빈의 박사방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뭐 헤비 유저라고 해야 되나요? 뭐 VIP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좀 안 좋은데 어쨌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보안이 철통으로 알려져 있는 위커를 사용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조주빈이 관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위커가 어떤 메신저인가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네네. 거고요. 이 인스턴트 메신저 앱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해요?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 실명 인증 과정을 생략을 했다라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텔레그램은 전화번호가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이 보안이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메신저 앱이에요. 그래서 조 씨가 지난해 11월쯤에 이 게시한 공지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텔레그램이 시끄러워짐에 따라서 이 검증된 분들만 데리고 가겠다. 3단계 극강 보안 위커방. 구글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하고 가격은 150만원 이렇게 적힌 내용이 있는데 이 조 씨가 엠번방을 운영하는 수법을 보면 이 금액별로 성착취 정도가 다른 영상을 나눠서 이렇게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방도 하나 있었고 또 유료방도 3단계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 위커는 그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입장료 150만원짜리 방을 운영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전화번호가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적어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네. 서버를 가진 회사에서 협조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위커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피해자는 있는데 지금 가해자들 잡아낼 수 없다. 생각보다 수사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호화폐 문제도 그렇고 위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텔레그램 본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커라는 이런 메신저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아까 또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계좌가 이 2개는 가짜였다라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이 전체적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게 사문서 위조 혐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 무슨 땅을 사려다가 네, 했던 맞습니다. 거죠? 이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장모 최모 씨와 동업자 안모 씨가 공모해서 A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네.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 씨와 안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도 있고 부동산 관련된 그 위조 혐의도 있는 건데요. 네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안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서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검찰에서 볼 때는 이 최 씨,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만 안 씨와 공모했다 네. 판단했어요. 근데 그 뒤에 3개의 또 잔고 증명서 위조가 있거든요. 네네. 6월 24일자, 8월 2일자, 10월 11일자가 있는데 그거는 안 씨만 했다, 동업자 안 씨만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걸 뭐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소송에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기 미수 혐의 적용 검토를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위조한 이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계약금을 반환받으려고 재판했었고 재판에다가 이 위조한 용용하려고? 잔고 증명서 냈거든요. 네네. 근데 검찰은 어떻게 봤냐면 소송에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기 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당시 판결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가지고 공소를 뺐습니다. 그래서 뭐 왜 뺐을까? 법조계에서는 이게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봐주기. 검찰은 이걸 빼버렸고요. 여기에 대한 뭐 이 최 씨의 입장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전해드리면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준 거다. 안 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다. 그렇습니다. 안 씨의 말에 속았다는 거고요. 네. 하지만 안 씨는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 최 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다.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법정 가서 뭐 알아볼 일이긴 합니다. 검찰 수사와 함께. 자, 근데 여기에 이 윤 총장 부인도 공모했다는 진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조사가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네, 이 검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네. 이 진정을 각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고발을 당할 때 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를 했다. 근데 그 위조에 모녀가 공모를 했다. 이렇게 고발이 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은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각하를 한 겁니다. 네, 그 4장 중에 하나는 이 장모, 그러니까 최 씨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그 4개 전부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개에서 이제 뭐 검찰이 본 거는 하나만 관련이 있다고 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그 4개 상태인 중에 거죠? 하나만 검찰이 인정을 네. 했고 그 하나마저도 장모만 한 거다. 장모만 이렇게 한 정리를 거다. 한 거죠. 네, 그렇게 정리를. 뭐 아무래도 이 윤 총장의 입장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공식 입장 같은 건 내놓지 않았고요. 네. 이 한 검찰 간부가 익명으로 이 언론사에 전한 말을 보면은 이 윤 총장도 장모의 기소를 이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 뭐 일체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그렇군요. 우회적으로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동업자 그 안 씨의 얘기를 네. 들어보면 그 모녀와 함께 수차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왜 그 조사도 한 번 없이 그냥 각하된 문제는 이게 뭔가 석연치 않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어요. 자, 드디어 네. 우리가 이제 패를 가지게 된 건데 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단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네, 뭐 좀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후보 네. 등록이 이뤄졌는데 이 오늘 등록된 후보들은 이제 조금 뒤인 7시에 그 현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등록한 후보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남성 그리고 50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뭐 여성하고 청년들 많이 등록한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을 좀 못 지킨 꼴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접수한 후보가 총 906명이에요. 근데 네. 이 중에 이 172명이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18.9%, 그러니까 약 19%니까 이 5분의 1이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네. 이 적은데 이 수치 자체로는 적다라는 걸 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워낙 적었었기 때문인데 이 19대 때는 6.9%였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10.5%. 뭐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18.9%니까 약간은 늘어났고요. 근데 다만 이 40대 미만 이 청년 후보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이 어제 기준으로 5.7%였는데 이 19대 때는 3.6%였는데 네. 20대 때 7.4%로 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근데 다시 5.7%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기성 정치인 이 61.7%에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계속 뭐 청년, 여성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뭐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성 정치인이 61.7%, 여성도 적고 청년도 줄었기 때문에 뭐 그런 노력 그만큼 해냈는지에 대해서 고인물이 돼버렸네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뭐 많이 청년도 데려오고 여성 후보도 많이 낼 것처럼 했는데 용두사미가 됐네요. 네. 그러게요. 뭐 정가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었고요.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있을까요? 네. 허경영 대표 말고. 허경영 대표가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많습니다. 아 이제 거기 또 후보들이. 많군요. 역시 몇 개 대표가 대표다 전해드리면, 보니. 이 경북 안동 예천 신효주 후보가 종교인 승려라고 적었고요. 경남 밀양 의령 하만 창녕 이승률 후보는 12년 경력의 역학 상담사입니다.
역학 상담사. 네, 그렇고요. 어. 그다음에 광주 동남구 갑의 한기선 후보는 4년 경력의 목수고 네. 강원 원주 갑의 정상균 후보는 경비원입니다. 또 경기 고양정 구복자 후보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서울 마포갑의 김명숙 후보는 편의점 점장, 대구 수성갑 박청정 후보는 서당 팀장이라고 직업을 되게 좋은데요, 그거는? 뭔가 생활정신 좋네요. 같고. 네,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되게 좋은데요? 네, 네, 눈에 띄는 네. 어떻게 보면 처음 잘 못 보는 그런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용인갑 정의주 후보는 드럼 강사, 오. 유성을 이범용 후보는 헬스클럽 대표라고 아. 적었고, 경기 김포울의 이상훈 후보는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로 출연했다. 이런 경력을 무슨 캐릭터예요? 적었고, 그거는 정확히 안 적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직업은 알았어요? 소상공인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풍수 직관인 부산 해운대을 이현우 후보도 있고, 용접 프리랜서 충북 청주 서원 김민수 후보도 눈에 띄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효근 후보는 허경영 보좌관으로 직업을 적었고, 네. 또 맨사코리아 회원, 허경영 TV 크리에이터라는 경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 민주당에서는 뭐 저희가 다 아는 후보죠. 소방관 출신의 경기의정부갑의 네, 오영환 후보가 오영환 있고, 후보. 네. 미래통합당에는 이 앵커 출신 인천 서울의 박종진 후보가 직업란에 방송인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민생당은 강원 원주울의 안재훈 후보가 1급 사회복지사라고 적었고요. 정의당은 카카오 대리운전기사로 직업을 소개한 경남 창원진의 조광호 후보가 눈에 띕니다. 아까 승려 있다고 네.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옛날에 2002년 선거였나 대통령 선거 때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있었어요. 그 정당이.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 표 막 근데 후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후보는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네, 그때도, 네, 승려께서 나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자, 지금 근데, 오늘까지 되게 바빴어요, 각당이. 의원 꺼주기로. 네. 이게 이제 비례대표에서 순번을 올려서, 투표 용지에서 순번을 올려서 상위권에 랭크되기 위한 이제 막판 눈치작전, 뭐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정말 이런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후보 등록일까지 당적을 바꾸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일종의 예선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번호를 받을수록 실제 가서 비례정당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제 이 대구의 한 통합당 의원을 만났는데,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선거운동을 못하고 전화로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미래한국당을 홍보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대요. 그 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래요. 그런데 왜 당적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직 자유한국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한국당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이 시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이 홍보가 안 돼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번호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서 투표용지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24구 제3당인 민생당이 제일 위칸 1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오늘 17명을 확보한 이 미래한국당은 그 두 번째 칸이 되게 됩니다. 사실 2번을 원하잖아요,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사실상은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네. 분위기도 있어요. 4번이긴 하지만 이 미래통합당 역칸에 차지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게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은 5번으로 세 번째 칸, 이 정의당은 그 다음 기호 6번 네 번째 칸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생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새로 꾸몄습니다. 손학규 대표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네. 네, 순번이 옮겨진 걸로 지금 나오던데요. 네, 2번이었는데 2번으로 네. 알려졌는데 이제 14번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선권에서 좀 멀어지는데요? 간 거죠. 예. 어. 그 2번 자리에는 이내훈 전 그 부대변인, 네네.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이 올라갔고요. 청년 후보입니다. 36살이고 청년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관위원 교체가 또 됐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어제 이 최고위에서 이거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안병원 위원장한테 공관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병원 위원장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공관위 출석한 일부 의원들도 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퇴장해버렸습니다. 불만을 갖고 퇴장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새롭게 공관위원장을 김명삼 의원으로 임명했고, 또 김명삼 위원의 그 빈자리, 또 김용옥, 신중식 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네네. 총 3명의 위원을 새로 임명하면서 다시 논의한 결과 이렇게 손학규 비례대표 후보가 뒷번호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손학규 대표 사실 이번 네.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이 손학규 대표 측에서 당당팀에서 연락이 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민생당 공보실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사를 지웠고, 또 일부 언론사들은 수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이번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어쨌든 이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이 우리 절대로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에 결혼밖에 나가고서 깜짝 놀라는 뭐 이런 네. 거랑 비슷한.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 이 순번 둘러싼 네. 갈등과 막 계속 뒤집고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럴게요. 참 혼란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진짜. 뭐 좋은 의도로 도입을 한다라고 했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사실상 의미는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좀
가지 않을까. 의미가 그렇게. 없어졌을 뿐 아니라 네. 유권자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약간 계산을 해서 투표를 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것이고,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정당과 뭐 교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혼탁한 네.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네.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던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캐릭터 얘기가 나왔고 아까 지금 혹시 팽수 아니냐는 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바람에 저희가 말씀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우 기자가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서울타임즈 국내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13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도 지난 25일 0시부터 약 3주 동안 국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BBC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뉴델리 베델 한인교회의 정인우 목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 전역에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지 지금 3일째인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시행 3일째를 거치면서 질서가 많이 잡혀가는 모습들입니다. 생필품은 동네 가까이에 있는 상점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할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리를 내다보면 정말 한산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는데요. 네네. 아주 한산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도 정부에서 이 국가 봉쇄령을 너무 급박하게 내리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처음 모디 총리가 3월 22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게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통금령을 먼저 내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22일 날 밤에는 델리 주정부 주지사인 아르빈더 케즈리왈이 3월 31일까지 델리 록다운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3월 24일 모디 총리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25일 0시부터 시작해서 향후 21일간 인도 전역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들은 거의 뭐 전격적인 발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뭐 사회 혼란스러운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준비가 안 된 시행이다. 그런 모습들은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화폐개혁할 때도 굉장히 급박하게 해갖고 사람들이 막 은행에 줄을 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네. 사재기나 이런 거는 없을지언정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인도 유니온 보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요. 어제 하루 동안에 26일입니다. 확진자 88명이 늘어서 전체 확진자가 694명. 오늘은 현재까지 30명이 늘어서 총 72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대부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에 비하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예방법이라는 게 이제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글쎄요, 이제 인도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위생상에서 공공보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지는 않았던 인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최고 관심사는 보안이니까 보안 관계들에 보면 아주 철저하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 이제 이게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호텔, 상가 출입 시에 손 세정제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파트 단지 밖에 상점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손 세정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파트에 들어올 때 손을 이제 세정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네네. 지금 인도 정부가 이제 아까도 21일 3주를 정했어요. 이동 제한 기간을. 3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2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기온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도 의료계는 13억 인구에 지금 확진자가 600~700명 정도라면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미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10일이 홀리라는 축제였는데요. 이것이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접어듭니다. 남부 쪽은 1년 내내 항상 더운 날씨고 왜냐하면 적도에 가까이 있거든요. 제가 사는 북쪽은 이제 델리 지역은 위도상으로 28.7도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북반구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4월 평균 기온이 최고 기온 37도, 최저 기온 23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코로나가 잡힐 거라고 인도 의료계는 예상을 하고 이런 기간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더워지면 그 코로나 인구가 잡힐 거다라고 보고 앞으로 한 3주 지나면 4월 뭐 안으로 들어가니까 4월 14일 네. 사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은 37도라면 뭐 굉장히 더운 건데 그 정도 되면은 괜찮을 거다. 평균 기온이니까요, 그게. 제가 한 5월쯤에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40도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래서 인도가 정말 네, 덥구나. 5월에는 최고 올라가면 한 50도도 넘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운이 좋았네요, 제가. 네, 인도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럼 외출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뭐 식료품 같은 거는 사러 뭐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그 도로마다 이제 초소가 설치돼서 경찰들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마트나 가까운 가게나 이런 데는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를 넘어가려면 패스라는 그런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에 봄새병에 모디 총리가 많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일 동안 집 안에만 머무르고 다른 일도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목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는, 그래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이런 게 강한 의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봉쇄령인데 그런 얘기가